한 대에 수천만 원 정도인 자폭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적게는 7억 원, 많게는 14억 원이 넘는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홍해 사태 이후 각국 공군이 직면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드론 한두 대를 격추하는 것만 놓고 보면 AIM-9 사이드와인더나 AIM-120 암람은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값싼 자폭 드론 수십 대가 때를 지어 밀려오면 답이 없습니다. 값비싼 공대공 미사일을 빠르게 소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투기 한 대가 탑재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 숫자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FA-50 경전투기에 APKWS를 통합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설명에 따르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이 대드론 무장에 다수의 고객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도 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KKMD는 2025년 2월 12일에 게재한 영상을 통해 FA-50에 APKWS를 통합시켜 안티 드론 무장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워전 번역 70mm 유도 로켓 비궁을 FA-50용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APKWS-2를 표준 공대공 무장으로 장착한 미 F-16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던 이 영상에서 저는 APKWS와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대한민국 미사일 비궁의 효용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카이가 실제로 미국의 APKWS 통합 승인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카이는 통합 승인이 간편하고 발사 후 망각 방식의 국산 적외선 유도미사일 비궁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기사 번역을 마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정밀 타격 무기 체계를 뜻하는 이름과 달리 APKWS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무장은 아닙니다. 기존의 2.75인치 즉 70mm 하이드라 로켓에 BAE 시스템즈가 개발한 반능동 레이저 유도 키트를 삽입해 정밀 유도 무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차량이나 경장갑 표적을 저렴하게 공격하기 위한 공대지 무장으로 활용됐지만 미국은 여기에 대드론용 소프트웨어와 근접 신간을 결합해 공대공 무장으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2019년 F-16의 표적 획득 포드로 소형 표적기를 추적하고 레이저를 조사한 뒤 APKWS를 발사해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대드론용으로 개량되어 2024년 운용 시험과 야전 평가를 거쳤습니다. 미 공군 발표에 따르면 APKWS는 홍해에서 공격용 자폭 드론을 격추하는데 수십 차례 사용됐습니다. 이제 APKWS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대드론 무장이 된 것입니다. 운용 방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F-16의 레이더와 표적 획득 포드가 드론을 찾아 추적하고 표적 획득 포드가 레이저를 조사하면 APKWS가 표적에서 반사되는 레이저 에너지를 따라 비행합니다. 대드론형 APKWS에는 FMU-178 근접 신간과 M151 고폭 파편 탄두가 적용되기 때문에 드론에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근처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APKWS가 주목받는 더 큰 이유는 가격과 탑재량입니다. 미 공군은 한 발의 가격을 약 4만 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AIM-9 계열은 약 50만 달러, AIM-120 계열은 약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사일의 세부 형식과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가격은 달라지지만 APKWS가 기존 공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F-16의 경우 7연장 LAU-131 발사관 6개에 APKWS를 42발 탑재하면서 AIM-120 2발과 AIM-9 계열 2발까지 함께 운용하는 무장 구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공대공 미사일 몇 발만을 탑재할 수 있었던 F-16이 한 번의 출격으로 수십 대의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공중 요격 플랫폼으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 속도나 최대 사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값싼 드론을 고가의 미사일로 상대해야 했던 불리한 교환비와 부족한 무장 탑재 용량을 동시에 개선했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카이의 구상대로 향후 FA-50이 APKWS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FA-50은 F-16의 대드론 공중 요격 플랫폼 역할을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와 스나이퍼 표적 획득 포드를 갖춘 블락 70 사양의 FA-50이라면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한 뒤 레이저로 조사해 APKWS를 유도하는 기본적인 대드론 교전 구조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FA-50은 고성능 전투기를 투입하기에는 위협 수준이 낮지만 지상 방공 체계만으로 넓은 지역을 모두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안과 항만, 공군기지와 발전소 같은 중요 시설 주변을 초기하다가 접근하는 자폭 드론을 요격하거나 적의 드론 공격 가능성이 높은 해역에서 함대를 보호하는 임무가 대표적입니다. F-16이나 다른 중형 전투기들의 비행 시간을 아끼면서도 필요할 경우 즉시 드론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APKWS가 AIM-9이나 AIM-120을 대체하는 만능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거리가 짧고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레이저 조사가 필요하며 구름과 안개, 연기 같은 환경의 영향도 받습니다. 빠르게 기동하는 전투기나 장거리 표적을 상대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APKWS의 역할은 기존 공대공 미사일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관포와 고가의 공대공 미사일 사이에 존재했던 대드론 방어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APKWS가 통합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FA-50은 어떤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FA-50에 대한민국이 만든 APKWS의 배다른 형제 비궁 K-로거를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먼저 디펜스24가 2026년 7월 22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FA-50과 T-50 골든 이글 프로그램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을 발표했다. 한국 측 설명에 따르면 카이는 제3국 시장에서 골든 이글 계열 전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F-16의 제작사이자 T-50과 FA-50 개발을 지원한 협력사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시장은 영국으로 영국은 훈련기 혹은 전투를 겸할 수 있는 전투훈련기 40대에서 50대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카이는 FA-50 계열 전투기가 세 가지 임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국 공군은 전설적인 고개 비행팀 레드 에로우즈가 운용할 새로운 기종을 찾고 있는데 FA-50 계열은 고개 비행기뿐만 아니라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디펜스24가 이미 지난 5월 보도했던 내용도 확인됐다.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를 탑재한 FA-50이 현재 미국에서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계 통합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카이는 FA-50에 첨단 정밀 타격 무기 체계 APKWS를 통합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난 이 안티드론 무장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폴란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폴란드 공군의 이레네우시 노박 장군도 지난해 12월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APKWS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PKWS를 FA-50에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진 또 다른 국가로는 말레이시아를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폴란드 FA-50PL과 유사한 고성능 전투형 FA-50을 주문했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가을 주문한 18대 가운데 첫 2대를 인도받을 예정이다. 폴란드가 주문한 FA-50PL 36대의 인도는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도 개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디펜스24의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FA-50에 APKWS를 통합하기 위한 미국의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고객 국가들이 이 무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의 APKWS를 탑재할 수 있을지는 향후 발사관 통합과 안전분리 시험, 무장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FA-50의 외부 하드포인트와 미 공군이 사용하는 7연장 LAU-131 발사관을 기준으로 하면 현실적인 구성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복자형 FA-50이 외부 연료 탱크 없이 기지 주변이나 비교적 가까운 작전 구역에서 대드론 임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좌우 주익 아래의 4개 장착점에 LAU-131 발사관을 1개씩 탑재하면 APKWS 28발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좌우 날개 끝에는 AIM-9X 계열 공대공 미사일 2발을 남겨두고 동체 중앙 장착점에는 스나이퍼 표적 획득 포드를 탑재하는 구성입니다. 여기에 4장 20mm 기관포까지 남아있으므로 APKWS를 모두 소모한 뒤에도 최소한의 공대공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공중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 연료 탱크를 추가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죠. 복자형 FA-50이 주익 안쪽 장착점 2곳에 외부 연료 탱크를 달고 중앙 장착점에 스나이퍼 포드를 탑재하면 APKWS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곳은 주익 바깥쪽 2곳만 남습니다. 이 경우 탑재량은 14발로 줄어듭니다. 단자형 FA-50, 이른바 F-50의 장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추진하는 개발 방향대로 후방석 공간을 추가 내부 연료와 항전 장비에 활용한다면 외부 연료 탱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드포인트 숫자 그 자체는 복자형과 동일하지만 외부 연료 탱크 없이 APKWS 28발과 표적 획득 포드,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유지하면서도 더 긴 시간 초기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자형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후방 좌석 승무원이 임무를 분담할 수 있다면 한 명은 조종과 주변 위협 대응에 집중하고 다른 한 명은 소형 드론 추적과 레이저 조사, 데이터 링크를 통한 표적 정보 관리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여러 표적이 동시에 접근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는 무장 탑재량보다 승무원의 임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복자형은 2명의 승무원이 제공하는 임무 관리 능력과 훈련, 전투의 유연성이 강점이고 단자형은 늘어난 내부 연료 공간을 이용해 외부 연료 탱크 없이 28발 구성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16의 APKWS 42발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FA-50이 14발에서 28발의 APKWS를 운용할 수 있다면 저비용 대드론 전투기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활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이미 개발해 운용하고 있는 2.75인치 유도 로켓 비궁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비궁과 APKWS는 모두 70mm 로켓 계열이지만 같은 무장은 아닙니다. APKWS가 기존 하이드라 로켓에 반능동 레이저 유도 키트를 결합한 체계라면 비궁 K-로그는 대한민국이 북한 소형 고속정과 공기 부양정에 대응하기 위한 지대함 유도 로켓으로 완성한 무장입니다. 발사 전에 표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입력받아 관성항법으로 표적 예상 지점까지 비행하고 종말 단계에서는 적외선 탐색기로 표적을 스스로 찾아 추적합니다. 비군과 APKWS의 가장 큰 차이는 유도 방식에 있습니다. APKWS는 명중할 때까지 외부에서 레이저를 계속 비춰줘야 하지만 비궁은 표적을 획득한 뒤에는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궁의 유도 기술을 대드론 임무에 맞게 발전시킨다면 FA-50이 한 표적에 계속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고도 비궁 여러 발을 서로 다른 드론에 연속 발사하는 구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자폭 드론이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APKWS보다 한 단계 발전된 교전 방식인 셈입니다. 더구나 비궁의 전신인 로건은 지난 2010년 미국의 AH-1W 공격 헬기에서 발사돼 이동하는 소형 고속종을 명중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의 비궁은 지상 차량과 무인 수상정에서 발사하도록 완성됐지만 그 기술적 뿌리에는 이미 공중 발사 경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비궁을 FA-50에 그대로 매달면 곧바로 대드론 미사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수면 위의 소형 고속종을 찾도록 설계된 영상 적외선 탐색기가 하늘을 나는 작은 드론까지 안정적으로 식별하려면 표적인식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FA-50의 레이더나 표적 획득 장비가 만든 표적 정보를 로켓에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고속 비행 중 안전분리, 공중 표적에 적합한 근접 신강과 파편 탄두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APKWS와 비군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F-16에서 시험과 실전 운용을 거쳤고 대량 생산 체계까지 갖춘 APKWS를 FA-50에 통합해 고객 국가들이 당장 요구하는 대드론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비공의 적외선 탐색기와 발사 후 망각 기술을 활용해 공중발사형 국산 대드론 유도 로켓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대드론용 비궁 파생형이 성공한다면 그 효과는 단순히 APKWS 국산화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APKWS의 장점인 저렴한 가격과 많은 탑재량을 계승하면서도 지속적인 레이저 조사와 동시 교전의 제약을 줄인 새로운 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산 APKWS의 구매와 재수출 승인에 대한 의존도를 일부 낮출 수 있다는 점도 FA-50과 향후 단자형 F-50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APKWS 통합은 FA-50에 값싼 로켓 몇 발을 추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FA-50을 고가 전투기와 지상 방공 체계 사이의 빈틈을 채우는 저비용 공중 대드론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비공의 기술을 이용해 대한민국만의 발사 후 망각형 대드론 무장을 만들고 수출하는 더 큰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과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티스토리에서 운영되던 KKMD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로 이전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며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11-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